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베트남 FTA 이게 공식 서명이 됐다 그러네요, 그죠? 네, 베트남 현지 시간 5일 우리나라 베트남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FT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예, FTA가 타결이 되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고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베트남,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교역 많이 해요? 생각보다 교역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해요? 베트남은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 대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리고 3위가 베트남인 겁니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올해 1분기에 6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3% 증가했습니다. 예, 1분기에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증가한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현지 공장도 짓고하면서 부품 소재 수출이 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요. 예. 베트남한테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수입국입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을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FTA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수입 수출 품목에 붙던 관세를 없애는 겁니다. FTA를 맺은 나라의 물건을 국민들이 서로도 싸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FTA가 발효가 되면 한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94.7% 그리고 베트남은 92.2%의 상품 관세가 철폐됩니다. 베트남이 젊은 나라입니다. 인구의 60% 이상이 30대 이하고요. 예.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성장성이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이 먼저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맺어왔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동반자 협정을 2009년부터 베트남과 맺어서 관세 혜택을 봐왔고요. 그래서 우리도 FTA를 베트남과 빨리 타결해서 국가 간 교역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FTA 한다 그러면은 항상 그 농업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던 품목 가운데 단일 품목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던 거는 새우였습니다. 연간 1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새우만 1,500억 원어치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었는데 예. 이것도 10년 안에 관세를 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약간 수산업 쪽에 이제 타격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베트남 새우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에 혼란이 오니 정부가 이제 연간 최대 15,000톤까지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넘어가는 분량에는 이제 관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우도 그렇고 우리 농민 어민들이 한 베트남 FTA에서 걱정하던 것은 이제 1차로 쌀 그리고 수산물과 열대과일 부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밀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 여기를 살펴보면 우선 쌀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가 돼서 아예 관세를 내리지 않기로 했고요.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같은 이제 민감한 농수산물도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열대과일과 마늘, 생강, 돼지고기 같은 농축산물 시장은 우리가 이번에 열었습니다. 10년 안에 관세 철폐를 하기로 합의를 한 분야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농축산업에서 피해가 일부는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 농업의 피해가 예상이 되면 그 다른 쪽은 뭐 이득을 보는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농업을 조금 열고 공산품을 가져가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 기조는 유지가 됐습니다. FTA가 발효가 되면은 이번에는 섬유와 철강 그리고 화장품,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수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섬유, 철강, 화장품, 가전 이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말에 따르자면 우리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열어서 베트남의 중소기업 수출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FTA 관련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 FTA 체결했을 때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였었는데 바로 이거를 지금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죠. 이거 한미 FTA에 들어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가 자회사를 이용해서 한국 정부를 이제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소송 ISD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는데 예. 재밌는 것은 이제 한미 FTA 조항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 BIT라고 해서 이제 벨기에와 그 맺었던 조약을 가지고 이거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FTA랑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소정을 했던 내용인데 예. 어쨌든 이 소송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중재인이 4년 전에 이제 다른 론스타 관련 사건에서 론스타 쪽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재판장은 재판부가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 보트 권한 그러니까 엇갈리는 의견 가운데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론스타 참 우리한테는 끈질긴 인연이 있어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사 아침.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예, 그 참 요새 새정치민주연합 보면 일들이 많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아니 원내대표 경선도 뭐 추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최근에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시끄러웠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의 전직 대표께서 좀 뭔가 그 당의 전체 안정과 또 화합을 위해서 예. 뭐 추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어떻겠냐라고 한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냥 선거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선거- 바로 내일 이제 선거예요. 내일이 네. 선거군요. 네네. 어떻게 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이고 뭐 이게 뭐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요. 예. 지금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최종 결과는 봐야 되겠죠. 아 물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표 광주 가서도 시위대까지 맞닥뜨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야당 대표가 광주 가서 시위대 자기 반대하는 시위대 만나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네네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야당으로서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난 그 4.29 재보선 패배에서 좀 비롯된 것이기는 한데요. 예. 아마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에 광주 가셨을 때도 문재인 대표께서 광주 가셨을 때도 그 항의도 있었지만 또 힘내서 다시 잘하라 뭐 이런 격려와 조언도 있었다고 봐져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민심에서 나타난 게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존립 기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좀 더 잘해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혁신하고 잘해서 내년에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해봐라. 이에 대한 아주 질책과 그다음에 아주 따끔한 회초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지난번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처음에 뭐 문제 책임론 등등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게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이제 그런 선거가 있을 때 당 지도부가 바로 사퇴를 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물러나고 또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또 이런 사실은 좀 혼란의 악순환을 좀 거쳐왔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를 마치고 신임 지도부가 출범한 지 곧 이어서 한 2개월 만에 선거가 치러진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게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 반성하고 정말 그 당의 변화와 혁신을 더 강하게 추동을 해서 예. 지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지금은 중요할 때다. 이렇게 총의를 모았었죠. 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참패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광주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는 관악을 그리고 역시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성남 중원 이런 데서의 계속적인 패배라는 것이 네. 결국은 친노 세력에 대한 그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반감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 이제 평가나 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보통 선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인물과 이슈, 구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야권 분열 구도가 제일 컸다고 보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군데서 치러지게 됐는데 특히 서울 관악과 경기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야권에 좀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배하게 됐던 것은 물론 이제 공천의 문제나 그다음에 야권 분열 구도 이게 좀 크게 기인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광주의 경우는 좀 다른 또 분석들이 좀 더 복합적 요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한간에나 이제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져요. 네. 그렇게 보시는구나. 일부에서는 말이에요. 네. 지금같이 야당이 굉장히 힘들 때에는 손학규 전 대표를 다시 모셔와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는 지금 강진에 내려가서 지금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지난달에 얼마 전에 뭐 이제 예전에 비서진 결혼식 때 서울에 잠깐 올라오셨고 그때 식장에서 뵌 적이 있는데 예. 뭐 이제 야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얘기도 있지만 예. 그런 정치 재개에 대해서는 뭐 본인께서는 일절 말씀을 안 하세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계신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네. 물론 그런데 네. 어떻게 그거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가 안 한가는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그럼 뭐 지금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뭐 이 공무원연금 얘기할 때 국민연금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예? 네. 그래서 뭐 1%만 올리면 된다. 아니다. 2배를 올려야 된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 이게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1%가 됐건 2배가 됐던 간에 예? 그러니까 2배 쪽은 미래 세대에 그렇게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이고 1%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이런 그 점에서 지금 그게 1%냐 2배냐 문제는 이게 좀 논의 혼란들이 있어요. 전제가 되는 얘기들이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것도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2배로 모른다 얘기는 좀 약간 허황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네. OECD에서 작년 6월에 나온 경제 보고서도 10% 올려서 50%로 소득 대체로 올렸을 경우에는 16.5% 정도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한편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향후 2050년, 60년에 기금 고갈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는 지금 소득 대체율 50%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제도로 가더라도 거의 한 14%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14.5% 정도 네네, 되죠.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다시 또 한 2, 3%, 1, 2% 차이는데 이거를 갑자기 또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정부에서 마치 지금 이거를 50%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2배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뭔가 좀 정보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근데 그 1% 올려가지고 50% 네.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분명한 거는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점도 복합적으로 같이 좀 먼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고갈된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문제다? 이거는 조금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은 아닌가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공적연금의 문제는 앞으로 국가 전체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아주 급격한 고령화 문제와 노인빈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제 그런 데서 공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입니다만 OECD 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도 이 빈곤율이 4배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서도 OECD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이 가야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예, 맞겠죠. 네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근데 이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과정에서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또는 동의도 필요할 것이고라는 것들이 맞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 50%를 목표치로 지향한다는 목표적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를 뭐 형성하거나 모을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제 이 점으로 아마 이제 오늘 그 국회에서 아마 이제 이 연금 처리와 관계된 아마 이제 여야 간의 협의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하기로 일단 합의된 게 있습니다. 예. 그 협의기구에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참 진짜 근데 이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또 하나는 참 우리나라는 여쭤볼 게 많아서 좋아요. 네네네. 총리 문제는 호남 총리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정치권에서도 제기가 됐고 뭐 이제 하여튼 사안인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인사 특성을 보면은 지금까지 항상 깜짝 인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 5명 중에서 3명이 중도 낙마도 했고 1명은 최단기 총리의 불명예도 갖게 됐었는데 사실은 총리라는 자리가 사실 국정의 2인자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성품이나 도덕성, 자질의 문제가 첫 번째인데 앞으로 또다시 또 이렇게 막 구설수에 휘말리고 예. 낙마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을 기준으로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뭐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 고려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뭐 자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는 임명하거나 또는 자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같이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보셔가지고 좀 좋은 분을 좀 잘 좀 이렇게 좀 뭐 추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내일이면 선거 결과 나오겠지만은 네네. 조정식 의원께서 만일 원내대표가 되면 지금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대여 관계하고 좀 어떻게 변화를 주고 싶으세요? 뭐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일단 뭐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어쨌든 이제 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원내대표이자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원내대표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데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또 내년 총선 승리를 또 당에 이룩하고 또 어떤 현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자기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야 간에 있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일단 민생 현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힘이 될 수 있는 국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데서 보면은 유승민 대표도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에서 몇 가지 기존의 정부 여당이 보였던 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몇 가지 모습들도 보였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진정이 담긴 그런 말씀이기를 좀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정말 지금 어려운 서민 경제 또는 요새 권력 부패도 좀 심각해져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맞대서 예. 정말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임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인데요. 오래간만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제 직장 다 가셨을 것 같습니다. 8시 31분 1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곳곳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 창경로 해화 방면으로 이동하는 데는 한성대 있고요. 5번 출구와 바위차로에서는 오토바이 관련 추돌 사고가 방금 전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면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 부근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뒤로 성수대교 이전부터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구리방면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다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방면 천호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 구간 다시 성수를 지나 영동대교 사이로 각각 정체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이제는 2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 모임 이런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단체가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인사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하신 이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난 월요일에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김진선 전 강원지사, 박주선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동열 국회의원, 문대선 국회의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혐의가 뭐예요? 이 시민 모임 측에서는 이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이 김진선 전 강원지사가 이 알펜시아 리조트, 가리왕산 활강 스키 경기장 그리고 이 횡계리 올림픽 개폐식장을 무리하게 건설해서 이 지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이 박주선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법령을 개혁을 해서 이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IOC 위원이기도 한데요. 이 IOC와 우리 정부 또 이 평창 조직위원회 간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IOC가 분산 개최를 포함하는 올림픽 개혁을 논의하는 기간 동안에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분산 개최를 어디서 분산해서 개최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장 시설이 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을 해서 예. 이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의 그 어려움을 좀 덜어보자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 야구 얘기인데 그 야구 어제 쉬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했죠. 일본은 어린이날이 아니니까. 그죠? 예. 예, 이대호 선수가 팀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타를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그렇다. 소프트뱅크의 이대호 선수 어제 이 지바 롯데전에 나섰거든요. 이 4타수 2안타 2득점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 2할 5푼 9리까지 끌어올렸고요. 뭐 한신의 오승환 선수도 어제 주니치전에서 4대2로 앞선 9회 말 등판해서 팀 승리를 지켜냈는데 예. 이 시즌 세이브를 1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베어스가 그 외국인 선수 잭 루츠 퇴출을 결정했다 그러죠? 예. 잭 루치 선수를 두산 베어스가 결국 퇴출을 시켰는데 올 시즌 첫 번째로 퇴출되는 이 불명예를 안게 됐죠. 이 두산이 현재 이 삼성하고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그만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어린이날에서 어제 어린이날 저는 이제 집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야구 KBO 리그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펼친 모양이죠? 예, 어제 그 야구장에서 어린이날 기념해서 이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고요. 예. 뭐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그 부모님들이 야구장 찾아서 많은 이제 즐거움을 느꼈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럽 축구 연맹컵,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이 이제 내일 새벽부터 열리는데 뭐 첫 게임이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이 경기인 모양이죠? 예, 오늘 새벽에 경기가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벌써? 예. 오늘 새벽에 열렸던 4강 1차전에서 이 카를로스 테베스가 한 골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하면서 맹활약했는데 예. 그 일반적인 예상은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카를로스 테베스의 맹활약 덕분에 유벤투스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15일에 2차전이 열리거든요. 이 유벤투스는 뭐 비기기만 해도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전에 오르게 되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어제 있었거든요. 예. 이 FC 서울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예. 일본의 가시마를 3대2로 이기고 조 2위 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고요. 이 수원 삼성도 이 베이징을 1대1과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베이징에 이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히스토리 뉴스인데요. 저희가 앞서도 잠깐 이 특별 사면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작 좀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움직이지 왜 이제 움직이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법 앞에서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바로 역사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히스토리 뉴스. 오늘도 역사학자이신 한양대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교수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면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죠, 이게? 이게 오히려 과거형이죠. 과거형. 예, 현재형보다는 과거형이라고 보는 게 맞죠. 동양에서는 이제 고대로부터 천인가문설이라고 하는 좀 정치 철학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 천인가문설. 예, 하늘과 백성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백성의 경사가 있으면 하늘도 기뻐하고 예.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늘도 분노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군주는 하늘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나라의 경사가 있으면 이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니 백성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자 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 풀어주거나 또는 이제 뭐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에도 이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한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재변을 내리는 것이다. 혹시 내가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죄수를 만든 건 아닌지 근신하고 반성한다. 이런 취지에서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경사 때나 재이라고 하죠. 국가 재난이나 변고 때나 이런 때 이제 왕이 자신을 자책하는 의미에서 어떤 백성과 함께 즐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내리는 조치였습니다. 자책하는 의미에서. 예. 근데 지금은 자책은 없어지고 그냥 은사가 돼버렸죠. 예? 은전을 베푸는 게 돼버렸죠. 그렇군요. 근데 뭐 다 풀어줬나요? 그러면은 제외되는 사람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좀 가장 기본 강상에 관한 유교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예. 삼강오륜을 위배한 죄.
자식이 부모를 해쳤거나 또는 이제 대역죄를 저질렀거나 이제 이런 죄는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다른 죄들은 대부분 이제 풀어줬는데 특히 이제 용서 안 했던 죄는 이제 뇌물죄. 뇌물죄. 장어죄라고 하죠. 무슨 죄? 장어죄. 장어가 아니고 장오죄.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관고라든가 이제 국가의 창고죠. 국가의 창고가 이제 청렴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육을 위해서 더럽힌 죄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런 거군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사범이나 예? 그리고 뭐 사학비리 저지른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굉장히 높고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러면서 풀어주잖아요. 조선시대도 이런 조선시대는 뭐 기업인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아니요. 조선 후기가 오면 많아지긴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뭐 물가를 조정했다든가 매점 매석을 해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풀어주는 대상이 돼요. 하지만 이제 경제사범이라고 하는 게 좀 종류가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간의 탐악이다, 부정부패다, 비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실은 경제사범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탈세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는 책임이 지방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탈세하는 게 아니라 지방관들이 이제 조세포음이라고 해서 거둔 세금을 떼먹거나 규정보다 더 걷거나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겼던 것이죠. 이런 건 이제 용서가 안 됐을 뿐더러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탈세범쯤 되겠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한 형벌. 팽형이라고 삶아 죽이는 이제 직접 삶지는 않았지만 삶아 죽이는 형벌을 가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됐죠. 근데 그 특별 사면 이게 일반 사면 그때도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었나요? 네? 그렇게 보자면 대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사면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몇몇 그 특수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일반 사면에 해당하겠죠.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 유형이 아니라 사람을 봐서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형벌 자체가 요즘 세계랑 달랐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형벌은 뭐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있으니까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걸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면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그 신원이라고 했어요. 가석방이죠, 사실 오늘날 개념에 의하면. 조금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징역형이 없기 때문에 석방이라는 게 없죠. 해장 도유사 일단 뭐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이미 죽인 사람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이제 귀양가 있는 사람 풀어주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가족들이 핍박받는 거는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신원. 그게 그러니까 이제 특별사면 같은 거. 억울함을 풀어준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특별사면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노론, 소론 뭐 그러니까 남인, 북인 이런 붕당 정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서 전 정권 때 억울하게 박해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나중 정권에서 자기 편이니까 풀어주라고 부탁을 해서 풀어주는 경우 아니면 후손들이 자기 부모가 정말 억울하게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 수십 년씩 뭐 증거 찾아가면서 호소해서 풀어주는 경우 아니면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풀어주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종 같은 경우에는 폐서인이 된 지 200년이 지나서 복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신원 절차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게 이제 요즘에 특별사면에 가까운 것이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붕당 정치 때 뭐 상대방의 그 상대 적파에서 이게 우리 지분도 좀 있으니까 이거 좀 해달라. 저는요,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성완종 씨 파문 때문에 알게 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특별 사면도 정치 세력 간에 나눠 먹기구나. 네? 옛날에도 좀 나눠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탕평 정치기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영조 정조도 탕평하면서 뭐 노론 소론 섞어 쓰고 이럴 때 뭐 나눠먹기 형태가 있긴 했지만 그게 이를테면 이제 사면이나 이제 신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있는지는 그래서 제 공부가 짧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겸손 오늘 아침에 겸손 모드까지 또 보여주시고 계신데 근데 어떤
왕이 말이에요. 예. 정치 공학적인 정치 전략적으로 이 사람 특별 사면 시키면 나한테 뭐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을 시키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 그쪽 집안 사람들을 잡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 사면을 해주면 이미 벌을 내린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이 삼권 분립 체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단종은 200년 후에 됐다 그러는데 이제 예를 자기- 들면 죽은 사람들 대대로 했다가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한과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섞여 있잖아요.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사면을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 사례가 거의 안 나타나고요. 예. 대체로 보면 이제 뭐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어떤 정파에서 우리 조상이나 아니면 우리 선배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의논을 해봐라 묘당에서. 그래서 보니까 따져보니까 정말 그때 좀 그 선악 이게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십시오잖아요. 근데 과한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아버지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사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점이 있다. 그러니 이제 그 별이 지나쳤으니까 이제 그건 뭐 풀어주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이제 특별 사면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딱 임금 앞에서 말입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뭐 이러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맨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왕에 따라서 통촉 너 잠깐 일로 와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촉이라고 하는 게 촛불을 들고 밝게 살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더 아를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대놓고 그렇게 직설법을 쓰지 못하는 것이 옛날 황실이나 왕실의 이제 그렇죠. 법도였기 때문에 아니옵니다는 못하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는 이제 왕이 알고 있는 거에다 덧붙여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면도 있으니까 좀 밝게 살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마 흔히 썼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왕이 무슨 특별 사면을 하려고 그래요. 예.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있겠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갈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어떤 그 세력을 좀 끌어오고 싶은데 뭐 기존의 이제 정치권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이제 적지 않았을 겁니다. 논쟁이 있으면 왕은 또 정치적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어떤 사면이나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 실시가 됐을 때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경우,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면의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 재난 이런 것들인데 경사 때 사면은 이제 뭐 문제가 잘 안 돼요. 근데 뭐 가뭄이 들어서 뭐 이제 세종 때나 이제 영조 때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기간 가뭄이 들어서 이게 뭔가 재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면을 여러 차례를 하는데 계속 가물어요. 그럼 이게 사면의 효과가 없는 거구나. 이제 쓸데없이 그 죄수만 풀어줬구나.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반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저는 얼마든지 왕조 국가고 절대 왕권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상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사법부가 분명히 판결을 내렸는데 예? 사실은 특별 사면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사법권을 부정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왕조 시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따져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리지 글쎄요,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예. 내려오는 왕조적 전통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이제 근대 뭐 삼권 분립 입헌주의 정신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제 때도 이런 뭐 사면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나요? 있죠. 그것도 역시 이제 천황제 국가였으니까 뭐 당장 이제 한국을 강점한 직후에 그걸 병합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사령을 내렸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새 천황이 즉위하면 또 뭐 저 특별 사면 연사령이 내려지고 일본 국왕이 즉위하면 황태자가 뭐 결혼했다고 또 내리고 뭐 이런 식들이 있어서 한 67차례 일제강점기에도 사면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그런 거 보면은 동양 전체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게 이제 동양적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양적 중국 그래서. 한나라 때 시작돼 가지고 중국에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삼국 시대부터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일본도 대략 그 무렵부터 이제 천황이 이름으로 일본 국왕이. 사면하는 예. 이제 이런 형태,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동양적이다. 일본, 중국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 당이라고 자꾸 나올 뻔했네. 한나라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천인 가문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나온 게 이제 그때부터니까. 그때부터니까. 예. 참 그렇다면은 우리는 온고이짓은 잘하고 있다. 그죠? 쓸데없는 거지만. 잘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뭐 유권 뭐 저 실형이고 권리가 없으면 그냥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네,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그냥 형을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나오듯이 재판이 완전히 공정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사실은 뭐 다른 것들 때문에 억울하게 실제 지은 죄보다 더 좀 형을 받는다든가 예.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동양적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 문화 중에 하나죠. 그 문화에 기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편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특별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데 그걸 같이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과연 사법부가 정말 그렇게 권력으로부터 엄정하고 또는 재산, 금권으로부터 독립돼서 예.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느냐 아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이 특별 사면권을 강력하게 고쳐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특별 사면권이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우리가 항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 문제 지금 특별 사면 문제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별 사면권을 개혁할 문제가 아니고 특별 사면권을 없애겠다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문제고 예. 그에 따라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의 문제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아니고 개정한다고 해서 이게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판정 내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제한된 권력이든 아니면 무슨 위원회든 이걸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용서해 주자 어떤 사람은 이제 용서해 주지 말자 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일종의 좀 난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먼저 이제 사법부 자신이 정말 독립적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좀 노력, 자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가 왕조 시대 사는 거 아니고 더 이상 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왕조 시대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과거의 왕조 시대하고 지금의 이 시대 그건 지금 특별 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신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할 말은 하는 세상이겠죠. 꼭 그렇다고 보이지는 그렇게 않죠. 생각 안 하세요? 꼭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대놓고 직언하다가 목숨 걸고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박태보라든가 네, 뭐 그 고문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제 그 왕을 규탄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그 형장에서 죽거나 귀양 가다 죽거나 요즘 세상에 지금 뭐 예컨대 대통령이나 하다못해 이제 저 고위 관리를 대놓고 면전에서 잘못한다고 규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벌 받은 사람이 있거나 그렇죠. 뭐 인사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이제 간혹 나오는데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리질 않잖아요. 심지어 뭐 무슨 SNS나 아니면 이제 그 막내 이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릴 때도 실명으로 못 올리는 사회가 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공직 사회가 훨씬 더 이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옛날 그 사대부들처럼 뭐 그 관직 뭐 기분 나쁘면 안 하면 시골에 땅에 있으니까 농사지면 된다. 농사지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내로 태어나서 할 소리 못하고 이렇게 빌빌거리기 싫다. 선비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돼 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이라든가 이제 다른 방식들로 할 말들이 나오곤 있는데 정말 관리로서 공직자로서 이제 대놓고 아까 뭐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십시오든 뭐 아니면 대놓고 이제 좀 직언하는 이런 문화는 오히려 없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예. 필요도 있어요, 지금. 예,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전우영 박사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죠. 어제부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은 없습니다. 봄을 한껏 만끽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